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정신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행복관,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이 긍정정신의학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료 부분, 그 다음에 통섭정신의학, 요약 및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에 있어서는 대개 이제 정의,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 과제가 무엇인가, 또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은 마르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창시를 했습니다. 창시자는 셀리그만인데, 그 시기에 미하일리, 시크덴트 미하일리, 라는 사람이 몰입에 대한 연구를 했고, 에드 디너라는 사람이 주관적 안녕 연구, 또 크리스토퍼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격적 강점과 덕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런 분들도 긍정심리학의 그런 개념 확립에 기여를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Learned Optimism이라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장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창시를 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정의는 첫째는 보통 사람들이 지니는 강점과 덕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잘 기능하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타고난 적응 능력과 학습한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고요. 네 번째로는 역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첫째는 이제 긍정 상태, 둘째는 긍정 특질, 셋째는 긍정 기관인데요. 긍정 상태는,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행복감, 안락감, 만족감, 사랑, 친밀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질, 트레이트라고 하는 건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한 개인에 있어서 그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성품, 덕목,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기관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가족, 학교, 직장 사회 등등 이런 데서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 주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행복한 삶하고 비슷한 뜻이 되는데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긍정적인 성품과 덕성은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성품과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장애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관이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가, 뭐 가정이나 학교나 그죠, 사회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긍정심리학의 기본 입장인데요. 기본 입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입장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성장,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하고의 관계인데, 이 양쪽을 서로 독립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죽고 싶은 생각, 이런 데서는 벗어나지만 긍정정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정서 상태로의 변화는 되지만 더 나아간 긍정 정서로는 전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를 약화시키면은 부정 정서는 감소가 되죠. 근데 낙관주의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낙관주의는 따로 별도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를 약화시키는 과정하고 낙관주의를 강화시켜주는 과정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서의 다양성인데요. 긍정 정서도 쾌락이라는 게 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플레저, 인조이먼트인데, 플레저는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본능적인 이런 거죠. 성적인 행위라든지 무슨 음식, 또 뭐 타인의 칭찬을 바라는 거,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든지 이러지만, 쾌락을 통해 가지고는 심리적 발달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 쾌락이고, 인조이먼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창의적인 성과를 낳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되고 생동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데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리적 발달이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정서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부정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양합니다. 부정정서는 이제 되게 감소를 하고 없애야 되는 이런 거지만 어느 정도의 부정정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 학생들 같으면은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오늘 뭐 기분이 좋고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건 있어야 준비를 함으로써 그런 걱정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 걱정, 스트레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깊이 성찰을 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 정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건 적어도 이제 세 가지의 저런 조건이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행복 그러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그 행복관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WHO에 무슨 행복관이 있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O 행복관은 이게 이제 건강 개념하고 일치가 되죠. 피지컬 웰빙. 그러니까 건강과 행복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이콜로지컬 웰빙, 소셜 웰빙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 없음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건강하다는 개념이 과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웰빙입니다. 웰빙.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WHO의 개념에 영적인 건강, 행복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 모델은 영적 행복까지 포함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코, 소쇼, 스피리트란 모델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한 것도 얘기할 때 사실은 영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이 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고대의 행복관을 보면 서양 사상은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제 기독교 종교적인 신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이런 것이고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과학, 예술, 심리학 이런 게 토대가 돼가지고 이런 걸 추구함으로써 행복감을 찾는다는 이런 개념이죠. 크게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양축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이 되어 왔었죠. 서양 사상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온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그 델포이
거기 저기 아폴로 신전에 가면 신전 거기 기둥에 적혀있던 귀절이었는데 그걸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겁니다. 뭐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근거로 돼 있지만 실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서 행복감이 생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다모니아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용어가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이상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감으로써 생기는 그런 행복감 이런 거죠. 지향하는 삶을 삶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모니아로 이끄는 12가지 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용기, 관용, 자존, 친밀, 온유, 뭐 절제, 희망 이런 여러 가지 덕성을 얘기했는데 이런 게 추구됨으로써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인데요. 헤브라이즘은 그 이제 신화 신과의 관계죠, 그죠? 신과의 관계에서의 중요성인데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죠? 십계명, 계율이나 금지사항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얻어진다. 복종하는 데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Divine Command Theory라는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 순종하는 데서 행복이 얻어지는 이 이론을 Divine Command Theory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중세의 행복관도 주로 이제 기독교가 주관한 시대였죠.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달라져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찾는다.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대의 행복관으로 보면 15세기에는 이제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인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 개인의 창의성, 재능, 이런 게 이제 추구됨으로써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고, 인간의 예술가적인 측면이 부각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행복 추구 양식으로 해서 이때 이제 인디비듀얼리즘이라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18세기경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행복이 부딪히는 이런 시기죠. 그죠? 개인의 행복이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가 되다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가 됐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창조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이 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낭만주의에 오면은 이때는 이제 자아 발견이죠. 그죠? 자기 발견과 내면의 경험이 충실해지는 시기인데 개인의 정서 경험과 표현이 중요시되고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행복 추구와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본 관점입니다.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분석 심리나 정신 분석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행복에 대해서 다소 좀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욕망하고 주위 문화적 환경하고는 항상 일치가 안 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 상태에 있으니까 행복 추구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관점이었죠. 근데 이제 분석 심리학을 제창한 유흥은 조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 내부의 자기 원형, 셀프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실천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은 자기 자신이 전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타고나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 우리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 행복 추구와 일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이 저기에 이제 행복의 개념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원형에 따라서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즉 개성화 과정이고 자기 실현이다.
자기 실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은,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행복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프로이드하고 융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긍정심리학을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뭐 융하고도 비슷한 입장이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성장 지향적인 존재다 이거죠. 성장 지향하는 이런 그런 잠재적인 능력은 내부에 갖추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위계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욕구 위계설, 나중에 다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결핍 욕구, 성장 욕구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욕구 위계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율성, 그 다음에 독립성을 추구하고, 이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로저스는 그 클라이언트 센터드 사이코세라피라는 걸 제창을 했는데, 인간은 자기 실현의 경향을 타고난다. 기본 입장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잠재력을 발현을 시켜서 유능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주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정신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야우다라는 사람이 저런 그 긍정적 정신건강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포지티브 멘탈 헬스죠. 그죠? 이전까지는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이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6가지 요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 수용,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 성장 및 실현. 세 번째는 자기 내부의 성격적인 통합. 네 번째는 자율성. 다섯 번째는 철저한 현실인식, 주변하고의 관계죠. 환경에 숙달해지는 거. 이 6가지가 이제 만족이 되면 긍정적인 정신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카롤 리프라는 사람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또 6가지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적인 통제를 완전하게 할 수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성장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고, 자율성, 자기 수용, 이런 6가지 요소를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멘탈 헬스, 긍정적 정신 건강의 개념을 따로 이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그런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 유교에서는 뭐 행복이란 단어는 쓰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행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수신제가 치고평창, 그래서 자기를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그래서 적은 데서 큰 데로 나가는 조화로운 어떤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다음에 5가지 덕목이죠. 인의, 예지신, 상황오륜, 이런 걸 어떤 예의 이런 걸 지켜나감으로써 그게 행복을 추구하고 방향이 일치된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 정신의학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긍정 심리학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긍정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걸 정신 건강에 대한 모델로는 전통적 모델하고 긍정 심리학의 모델이 있는데, 전통적 모델은 아주 소극적인 모델이죠, 그죠? 질병 오리엔티드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함이 있고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이다. 이러니까 증상을 감소시켜주고 없애주는 이런 겁니다. 소극적 모델이죠. 근데 긍정심리학은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한 개인의 내부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강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없애주는 것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 있는 강점을 찾아내고 강화시켜주는 적극적인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긍정심리학의 모델이고 전통 모델하고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리적 안녕으로서의 정신건강이 있고, 자기 실현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특질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심리적 안녕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이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야호다라는 사람이 포지티브 멘탈 헬스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그게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성장, 노력, 성격의 통합성, 뭐 환경에 대한 거, 내부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제 요소입니다. 요 뒤를 칼 리프라는 사람이 사이콜로지컬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통제, 긍정적 관계, 자율성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요걸 하고 여기에서 요걸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었어요. 사이콜로지컬 웰빙 인벤터리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안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파바라는 사람이 WBT라고 해서 웰빙 테라피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프의 6개의 그 요소하고 거기에다가 인지행동 치료를 접합을 해서 웰빙 테라피라는 걸 개발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실현으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입니다. 대개인지 모든 개인들이 그런 잠재력,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쿠르트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은 self-actualization, 자기 실현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칼 융은 individuation, 자기 내부에 있는 그런 걸 찾아내서 전체를 실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알프레드 아들라는 사람은 individual psychology,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내용적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이런 거지만 학자에 따라서 용어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메스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자기 실현이라는 이런 말을 썼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계적 발달론을 썼습니다. 하나는 결핍 욕구고 하나는 성장 욕구입니다. 결핍 욕구라고 하는 건 무언가 결핍이 돼 있을 때 그걸 만족하는 이런 동기라고 할 수가 있죠. 생리적인 거, 뭐 배고프고 뭐 성적인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다고 느낄 때 안전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동기죠. 그 다음에 어디 소속감. 항상 이제 혼자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어디 집단의 소속감의 동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중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걸 결핍 욕구라고 했고 성장 욕구는 말은 존재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실현의 동기죠. 그죠? 자기 실현, 자기 내부에 있는 긍정적인 면 전체를 실현하는 그런 동기하고 초월, 뛰어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거나 정의를 추구한다거나 아름다움, 선함 이런 보편성 있는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초월하는 이걸 이제 성장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인간의 특성은 크게 이제 4범주가 있고 16가지의 특성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인데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수용적 태도, 창의적 솔직성, 예민한 감상 능력, 결정 경험의 체험. 이게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죠. 스스로 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외적인 압력이 그다음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저항감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 인간관계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맺고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소명의식과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이런 긍정적 인간관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건강한 윤리의식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성향, 관습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유머 감각이죠. 그 다음에 수단과 목적의 분별. 이게 이제 건강한 윤리의식인데 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16가지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6가지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장 동기가 결핍 동기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격 특질로서의 긍정적 정신건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질이라고 하는 건 이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에요. 타고났을 때 내 내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일관된 특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난관과 역경을 성공적인 삶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는 이런 건 타고날 때부터 그런 특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첫째는 탄력성입니다.
이런 게 이제 도전이나 역경이 나오면은 좌절되지 않고 더 분발하는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invulnerable child. vulnerable하다는 건 환경에 대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외부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잘 상처를 받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서도 잘 성장하는, 요게 이제 심리적 탄력성입니다. 두 번째는 방어 기제인데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데, 병적인 것도 있고 미성숙한 신경적적 방어 기제, 방어 기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성격 특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방어 기제 자체도 아주 성숙하다는 거죠.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걸 승화를 시켜서 오히려 이타주로 나가는,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어 기제를 날 때부터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죠? 성격 특질로서.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데, 대처하는 양식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자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1차적 평가, 2차적 평가를 하는데, 1차적 평가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이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단계적으로 밟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특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적인 대처를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 포커스드. 상황 변화가 가능한 경우 스트레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정서 초점적인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죠. 그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거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문제에 초점식 대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잔 코바사라는 사람은 강인성 개념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하드니스죠. 그죠? 강인성. 말 그대로 강한 겁니다. 스트레스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생산적인 의미, 그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대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강인성 개념의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 자체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타고난 사람들이. 훈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격적 강점과 덕성인데, 여기에서 이제 덕성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삶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 강점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개인이 지니는 성격적인 강점과 덕성을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잘 발휘하여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피터슨과 셀리그만 사람이 문헌 조사를 아주 방대하게 했습니다. 방대하게 해가지고 큰 덕목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덕목을 6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Virtues in Action, VIA라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지혜의 덕목이 있고, 자애는 humanity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절제, 정의, 초월. 이 6가지의 상위 덕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들이 창의성과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이런 게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자애에 속하는 건 사랑. 아까 말씀드린 그 6개가 이제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친절성, 소셜 인텔리전스. 이게 이제 휴머니티에 속하고요. 세 번째로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은 용감성, 끈기, 그 다음에 진실성, 활력. 요 요소들이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로 속하고요. 네 번째 절제에 속하는 걸로는 용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 신중성,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이런 걸 절제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는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그건 이제 소셜한 그런 그 비헤이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초월과 관련된 강점들로는 감상력,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걸 느끼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이런 감상력이라고 해, 예술에 대한 감상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드리는 마음, 낙관성, 유머, 그 다음에 영성, 이런 게 초월과 관련된 강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문항당 각 강점당 10문항씩 있고, 그래서 점수가 전체가 240문항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점 척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 점수를 평가를 해서 어떤 게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주관적 안정감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 주관적 안정감은 즐거운 삶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삶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 요게 이제, 긍정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그 심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증진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삶의 질 치료가 있고, 세 번째는 웰빙 치료가 있고, 네 번째는 우울증의 긍정 정신 치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심리적 강점과 정신장애의 관계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한쪽으로는 낙관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안 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은 긍정적으로 자원봉사 쪽으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반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서의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게임 중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 활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게 그 반대쪽으로는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조현복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표현될 때 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될 때가 이렇게 이제 정상이냐 병적인 상태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사이코세라피, 긍정 심리 치료 이런 말을 쓰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정신치료는 소극적이죠. 그죠? 쭉 발달되어 온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결함을 찾아내고 그런 결함을 보완시켜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증상을 감소시켜주거나 제거하는 이런 게 이제 기존 정신치료의 기본 자세인데 긍정 정신치료는 적극적이죠. 그죠? 개인의 어떤 강점을 찾아내고 강점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쭉 말씀드렸죠. 행복을 증진시키고 또 병이 났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고 자기 실현을 촉진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오면은 다시 재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 증진 방법인데요. 해피니스 인터벤션입니다. 요게 이제 긍정 심리 치료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건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한다. 사랑관계, 대인관계에서 이것도 늘려간다. 자기 또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그 다음에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이런 걸 이제 긍정심리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라피, 삶의 질 치료인데요. 요건 이제 긍정 심리학과 인지 치료를 통합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건데 특정 문제의 해결보다는 인생 전체 부분적인 문제를 본다기보다는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켜주는 이런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임상 상황이나 비임상 상황 양쪽에서 모두 적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코칭, 삶의 질에 대한 코칭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매주 시행을 하지만 10회 내지 15회기 정도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16가지 구성 요소인데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목표와 가치, 자기 존중감, 건강, 사랑,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죠. 창의성, 가정 환경,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삶의 16가지 구성요소, 개인적인 거,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렇게 다 포함이 되죠. 16가지 구성 요소를 정해 가지고 이제 그 삶의 척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16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결과를 내담자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평가 척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목표가 뭐고 가치가 뭔지 이런 걸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 파이 기법인데요. 해피니스 파이 테크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개 영역 각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정도와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그 중요도에 맞게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하고 실현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행복 파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CASIO, 카지오 모델이라 했는데 그걸 다시 세분을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환경적인 거 C죠. attitude A입니다. 그다음 표준 S입니다. 중요성 I, overall satisfaction 전체적인 만족도. 그러니까 중요도와 만족도를 개인의 태도와 환경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복과 강점의 향상을 촉진하는 실천 방안,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은 이런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수용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시도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짧더라도 휴가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일거리를 직장에서만 하지 집까지 갖고 가지 마라. 뭐 아마 이제 한 케이스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뭘 배울 수 있을지 그 교훈을 얻으라. 이런 거죠.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깊이, 그죠? 사랑한, 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저게 되면은 사실 직장 생활이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의미를 확실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신이죠. 현재 이들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지금 상태를, 그죠? 매일, 매 시간을 저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라. 아마 이런 식으로 강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요런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웰빙 테라피입니다. WBT라고 그러는데요. 파바라는 사람이 개안을 한 건데 이건 리프라는 사람의 심리적 안녕 모델에 근거를 한 긍정 심리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이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개의 차원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향상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대개는 8회기로 구조화된 단기 심리 치료인데 12회 내지 16회를 하고요. 시간은 30분 내지 50분 각 회기를 조금 이제 환자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데 초기는 대개는 2회기 정도는 초기로 삼습니다. 그때는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화된 기록지를 통해 가지고 웰빙 경험에 주의를 기도록 하는 이런 이제 지시를 좀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의 수준을 0에서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일시, 상황, 웰빙 감정, 강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0에서 100까지를 했을 때 그런 걸 이제 기록하도록 하는 이런 거 합니다. 중기에서는 웰빙 경험을 방해하는 사고나 신념이 있으면 이걸 변화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 방문을 하는데 부모님이 아주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물을 들고 갔기 때문에 반가워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선물을 안 갖고 갔으면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면은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근거는 뭔지, 흑백 논리는 뭔지, 흑백 논리에 의한 생각은 아닌지
이런 토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반가워하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런 사고나 신념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웰빙 경험을 촉발하는 활동을 강화하거나 격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6개의 차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상의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특정한 시간에 유쾌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환자의 어떤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과정.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생각하고 계획했던 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과제를 부여를 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그걸 이제 강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웰빙 경험의 증가뿐만 아니라 웰빙 경험을 하는 거, 경험도 증가를 하는데 경험을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을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로 하여금 웰빙 경험의 순간과 감정을 스스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기로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콜로지컬 웰빙 인벤터리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봐서 특정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하된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인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울증의 긍정 심리 치료인데요. 포지티브 사이코테라피 인 디프레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우울 증상의 감소나 제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담자의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겁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죠. 즐겁게 사는 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없애주는 이런 것 부분적으로 되지만 더 주안점을 두는 건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대개는 집단 치료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매주 2시간 이래가지고 한 6주 정도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때는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 강점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의 대표 강점이 있는 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회기 때는 긍정 경험에 대해서 주목하기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도 우울한 환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최근 경험한 즐거운 일들을 살펴보고 그걸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즐거운 일과 있었던 경험을 적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우울한 환자들은 그냥 지나가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부각되는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3회이기 때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또 자기가 나중에 죽는 경우에 자기의 묘지명이나 사망 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생 말년의 자서전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4회는 감사하기입니다. 그죠? 항상 감사할 일이 많죠, 사실은. 그죠? 많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감사의 편지 쓰기, 전화하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5회 때는 건설적인 행동학인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적 성취 등에서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포지티브한 그런 행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인관계도 좋게 만들고 자신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도 키워나가고 이런 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회 때는 음미하고 향유하기, 이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그죠? 그걸 잘 봐야지. 식사, 샤워, 걷기.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자기가 느끼면서 그런 그 조그만한 일에 있어서도 즐거움, 행복감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즐거운 경험이나 의미가 있었던 걸 기록하도록 하면서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 환자인 경우는 이제 좀 더 회의가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대개 12 내지 14주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요. 심한 우울증 환자는 제1회 때는 긍정심리를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때는 대표 강점을 발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겹쳐지죠? 제3회기 때는 대표 강점과 긍정적인 감정을 함량하는 거. 그 다음에 제4회 때는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별도로 적어보는. 5회 때는 용서하기, 감사하기, 그 다음에 치료 과정을 점검해, 지나온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8회기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일에도 만족하면서 그걸 이제 키워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낙관주의, 계속 비관주의잖아요. 비관주의를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관주의를 키워주는 거, 희망을 키워주는, 이게 이제 긍정 심리 치료의 핵심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10회기 때는 사랑, 친밀감, 대인관계에서, 그 다음에 제11회 때는 강점의 가계도, 자기 강점이 뭔지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12회기 때는 쭉 느껴왔던 걸 즐기면서 느껴보고 음미를 하는 이런 겁니다. 13회기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기, 그 다음에 충만한 삶 살아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좀 심한 우울증인 경우는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동안 한 게, 과연 인간이 뭐냐, 이런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이게 이제 그 환자를 질병으로 보지 말고, 질병을 앓고 있는 인간 전체로 보라.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죠. 저로서도 일생 동안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인간 전체를 보는가. 이게 이제 일생 동안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인데, 만사형통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 이해에 대한 저의 최종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탈.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구조가 있고, 시간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요소가 있죠. 시간과 공간. 나,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우주로 나가는 공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애티튜드, 태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긍정적인, 역사적인, 과학적인, 예술적인, 종교에는 철학, 윤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델이에요. 여기에서 저 애티튜드죠.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긍정적으로 역사적인, 과학적인, 예술적인, 종교적인 태도로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면에 적용이 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인간을 전체로서 관찰할 수 있다.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실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델에서 이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긍정심리학, 긍정정신의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로는 한 애티튜드에 속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또 따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몇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극적인 모델이 아니죠. 그죠? 질병 모델 아닙니다. 결함, 손상된 걸 보완도 해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강점을 찾아서 증진시켜주고 성장시켜준다. 행복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지만, 긍정심리학에서는 강점을 찾아내서 확대, 승진, 증진시켜주는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